여러분, 지금 거대한 허리케인 한가운데를 뚫고 나아가는 배가 한 척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창밖으로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몰아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선장은 밖에 폭풍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배의 가장 깊은 곳, 한계치를 넘어서 붉게 타오르고 있는 엔진룸의 계기판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밖이 아무리 난리라도 안쪽 엔진만 본다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글로벌 시장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밖으로는 지정학적 위기나 거시경제 경고음이 엄청나게 요란하게 울리는데 안에서는 AI라는 거대한 엔진이 기존의 물리적 한계마저 막 부수면서 폭주하고 있거든요.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월가 투자은행들의 최신 분석 리포트, 기술 전문 뉴스레터, 글로벌 지정학 뉴스, 그리고 장중 ETF 수급 동향까지 아주 방대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하죠. 밖에서 몰아치는 거시경제의 불안감이라는 거대한 소음을 걷어내고요.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과 인프라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진짜 시그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진짜 시그널이요? 그렇죠. 단순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넘어서 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명확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네, 주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 중에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매우 민감한 뉴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번 심층 분석에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진영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지지하지 않죠. 오직 원문 자료에 명시된 사실관계랑 이게 시장의 자본 흐름에 미치는 파급력만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창밖의 폭풍우,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부터 짚어보죠. 글로벌 뉴스를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맞아요.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란 문제로 긴급 내각회의를 수집했잖아요. 네네. 미국과 이란 간 60일 휴전이랑 핵 협상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쟁점이 이란이 요구하는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지 문제입니다. 그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쵸. 근데 이 안에는 항복자금 60억 달러가 포함된 카타르 예치금 문제도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죠. 게다가 이런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군의 이란 공습이 병행되면서 글로벌 유가 변동성이 극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통화정책의 컨트롤 타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어요. 네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아주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죠. 그 연준 신뢰도 문제요? 네, 연준이 무려 5년 이상 2%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막대한 AI 투자 붐이랑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해서 경제가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는 그 중립금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훌쩍 높아져 버렸다는 분석이에요. 일본 상황도 흥미롭지 않나요? 맞아요. 일본은행 내부에서조차 히미노 부총재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반면에 타카이치 총리는 이란발 지정학적 충격을 방어해야 한다면서 완화 기조를 막 고집하고 있거든요.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심각한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일 강하게 들었던 의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금리가 당장 내려갈 기미도 안 보이고 심지어 전정 리스크까지 요동치는데 네. 증시는 왜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과거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은 발작을 일으켰을 텐데 말이죠.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도 바로 그 점에 딱 주목하고 있습니다.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서 공통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핵심은 금리 상승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금리의 질이 다르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모건 스탠리는 현재 고금리가 2022년처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놀라서 브레이크를 확 밟는 그런 공격적 긴축의 결과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요. 아하. 오히려 지금의 금리는 탄탄한 경기 성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군요. 네, 심지어 JP 모건은 이란발 지정학적 매로세가 시장을 막 흔들 때 오히려 이걸 훌륭한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와, 거시경제의 커다란 악재들을 기술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성장의 힘이 완전히 짓누르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 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대만과 인도의 주식시장 비교 자료였어요. 그 부분 정말 흥미로웠죠. 대만이 무려 인도를 제치고 세계 5위 주식시장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TSMC 때문 아닌가요?
정답합니다. 대만 증시 벤치마크의 42%를 차지하는 TSMC가 AI 열풍을 타고 올해만 49%나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인도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랑 에너지 비용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네, 결정적으로 AI 테크 기업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24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그냥 쑥 이탈하고 있습니다. AI라는 기술이 국가의 거시경제 운명까지 아예 갈라놓고 있는 생생한 현장이네요. 그 기술의 파괴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JP모건이 발표한 미국 4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그러니까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캐펙스, 즉 자본 지출 리포트인데요. 아, 그 숫자요? 네, 숫자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그 숫자를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4개 기업의 2026년 데이터 센터 투자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대비 80%나 상향 조정됐어요. 80%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향이죠. 그니까요. 1년 만에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2027년 전망이었어요. 네,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이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의 무려 94%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인프라를 까는 데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94%요? 말 그대로 기업이 번 돈을 100% 가까이를 몽땅 인프라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그냥 던져넣고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베팅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물리적 한계라는 차가운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미어나리시스의 심층 분석 리포트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물리적 한계요? 네, 이 천문학적인 투자의 이면에는 전력 아키텍처, 즉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 강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제적인 상황이요? 지금 AI 모델들이 너무 거대해지면서 서버렉 하나당 필요 전력이 600kW를 넘어가는 하이퍼 울트라 시대가 열렸거든요. 잠깐만요. 그 전력량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기존 방식으로는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건가요? 우리가 도시의 수도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확 쉽습니다. AI 서버들이 갑자기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준의 엄청난 물을 막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방호스요? 네, 그런데 기존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즉 48V 전압 시스템은 그냥 마당에 물을 주는 되게 얇은 정원용 호스에 불과하거든요. 아, 너무 얇네요. 이 얇은 호스에 소방용 수압을 막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찰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결국 호스가 터져버리겠죠. 다 터지겠네요, 진짜. 실제로 48V 전압으로 600kW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구리선이 수백 톤이나 필요해집니다. 공간과 무게, 그리고 발열이라는 절대적인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거죠. 와, 얇은 정원용 호스들을 싹 다 걷어내고 거대한 산업용 파이프로 전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리포트에서 800V 직류 전원, 그러니까 800V DC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거네요. 네,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논리입니다. 전압을 48V에서 800V로 대폭 높이면 전선을 통과하는 전류량은 15분의 1로 확 줄어들고요. 전력을 갉아먹는 저항 손실은 무려 220배나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220배요? 대박이네요. 네, 구리선의 엄청난 무게와 비용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거죠. 보고서는 이 거대한 인프라 공사를 4단계 로드맵으로 설명해요. 4단계요? 초기에는 기존 교류 전력망에 직류로 변환해주는 렉을 억지로 끼워 넣는 방식에서 시작하지만 2029년 이후의 최종 단계, 즉 엔드게임에 도달하면 SST라는 고체 변압계 같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서요. 네. 중압교류를 통째로 800V 직류로 바로 서버에 꽂아넣게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AI의 진화 속도가 인간 세상의 전력망과 물리학의 법칙마저 억지로 뜯어고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과 물리학적 혁신까지 싹 다 동원해서 지은 거대한 전력망 위에서 도대체 어떤 칩들이 돌아가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그게 또 판이 바뀌고 있죠. 맞아. 시티증권이랑 미주호증권의 분석을 보면 AI의 작동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화하고 있나요? 과거에는 챗GPT처럼 클라우드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하는 엔비디아 GPU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직접 행동까지 취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행동한다. 네,
에이전틱 AI는 추론하고 연산해서 이걸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처리해줄 CPU의 수요를 진짜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CPU 같은 칩들이 대표적이죠. 정말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GPU 8개당 CPU가 1개 정도만 딱 붙어서 연산을 도왔다면 이제는 그 비율이 1대1 수준으로 급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1대1이요? 네. 이게 AI가 중앙 데이터 센터를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기기로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380로 훅 상향 조정한 논리도 정확히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애플의 시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시리 같은 음성 비서가 에이전틱 AI로 진화하면 단순한 검색을 넘어서 사용자를 대신해 막 상거래를 하고 앱을 조작하게 될 텐데요. 이 모든 연산을 처리하려면 기기 자체의 하드웨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되는 슈퍼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다는 계상이죠. 와, 듣고 보니까 엄청난 변화네요. 이 수요 폭발이 메모리 시장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이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을 돌파했고요. UBS가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무려 3배, 그러니까 1625달러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3배나요? 네, LTA 즉 장기 공급 계약이 정착되면서 반도체가 더 이상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일종의 성장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리레이팅이 된 거죠. 네, 리레이팅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투자를 막 늘리고 공장을 지으면 조만간 또 공급 과잉이 와서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요? 반도체의 역사적 선례를 보면 항상 그랬잖아요. 네, 그 의구심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 김선우 위원이나 시티증권의 분석을 쫙 종합해보면요. 이번 사이클에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구조적 장치가 딱 숨어 있습니다. 어떤 장치인가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만들어내는 생산 착시 현상입니다. 생산 착시요? AI가 성공할수록 오히려 일반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진다는 그 논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HBM은 수많은 D램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올린 아주 복잡한 칩이에요. 그래서 같은 용량의 일반 D램을 만들 때보다 웨이퍼를 무려 3배 이상이나 소모하거든요. 3배나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HBM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반 D램 3개를 만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하. AI 투자가 늘어나고 HBM 수요가 폭발할수록 역설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전체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량은 구조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도체 공장들이 풀가동되면서 엄청나게 물량을 막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파이 자체가 확 줄어들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절대적 지배장인 삼성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2023년과 2024년 무려 2년 연속으로 설비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2년 연속 축소요? 선도 기업이 밸브를 꽉 잠가버린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메모리 사이클의 정점, 즉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점이 아무리 빨리 와도 2027년 말까지는 안 올 것이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UBS가 마이크론 목표가를 그렇게 올린 거군요. 네, 2027년 물량까지 이미 LTA로 단단히 묶여 있으니까요. 더불어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ADR 상장을 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해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되네요. 시장의 수요는 이렇게 막 폭발하고 칩은 당장 부족한데 그럼 이 반도체들을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미세하게 깎아내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기술의 패러다임이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 출신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면요. 네. 현재 반도체를 가장 미세하게 그리는 EUV 공정의 최대 병목은 렌즈가 아니라 빛을 쏘는 광원의 출력에 있다고 합니다. 광원의 출력이요? 이걸 트리플 펄스라는 기술로 1.5kW까지 돌파하는 게 지금 최우선 과제예요. 하지만 회로를 작게 만드는 미세화 자체가 물리학의 격에 부딪히면서 이제 장비 투자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얼마나 작게 잘 찍어내느냐의 노광 단계에서 커지고 복잡해진 칩에서 결함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느냐, 즉 계측과 수율 단계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KLA 같은 검사 장비 기업들의 중요성이 막 급부상하는 이유입니다. 칩을 조립하고 포장하는 그 패키징 기술도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죠. 네, 패키징도 혁명 수준이죠.
랩리서치가 오스트리아에 구축한 PLP 혁신센터 자료를 보니까 정말 직관적이더라고요. 기존에는 반도체를 둥근 피자 도우 같은 웨이퍼 위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동그란 판이죠. 그런데 둥근 도우에서 네모난 칩을 막 잘라내려다 보니까 가장자리에 버려지는 빈 공간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예 웨이퍼를 거대한 사각형 패널로 확 바꿔버린 게 이 PLP 기술입니다.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버려지는 공간 없이 빽빽하게 칩을 담아내니까 한 번에 처리하는 칩의 생산성이 기존 대비 무려 9배에서 10배나 수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칩 공급망의 병목을 기하학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뻥 뚫어낸 셈이죠. 와, 9배에서 10배면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네요. 이런 제조 공정과 패티징의 첨단 혁신은 곧바로 후방 산업의 호황, 즉 거대한 나비 효과로 이어집니다. 나비 효과요? 모든 산업이 AI가 던진 파문을 맞으면서 연쇄적으로 막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파급력 있는 몇 가지 연결고리만 딱 추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나비 효과는 기판 슈퍼사이클이군요. 장중 ETF 흐름을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가 있었죠. 오늘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각각 17%, 23%라는 진짜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장이 엄청 뜨거웠죠. 네. AI 가속기의 두뇌들을 연결해주는 FC-BGA라는 초고 성능 기판이 심각한 구조적 공급 부족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아, 기판이 부족하군요. 네. 덕분에 부진했던 두 회사가 단숨에 영업이익 1조 클럽 복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통신 칩의 절대 강자인 퀄컴마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맞춤형 ASIC 칩 공급 계약을 맺고요. 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도 이 거대한 네트워크 확장의 한 단면입니다. 두 번째 파급력은 바로 데이터 센터 박, 즉 에너지와 전통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한 전력난을 도대체 무슨 수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죠. 전력난 해결책이요? 조선업계에서는 전력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100% 가스 엔진 선박이 갑작스럽게 확 부상하고 있고요. 오, 가스 엔진 선박이요? 더 놀라운 건 차세대 원전입니다. 오클로라는 기업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잉여 플루토늄을 재활용해서 소형 원전을 돌리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어요. AI가 촉발한 전력의 갈증이 버려져 있던 핵원료마저 에너지원으로 막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와, 게다가 인도 방산 앰플 전지를 수출하는 비츠로슬 얘기도 있었고 스페이스X IPO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우주테크 ETF가 막 급등한 것도 엄청난 자본의 쏠림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이 거대한 자본 전쟁 속에서 기업들은 자각론, 즉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얘기도 그런 맥락이죠. 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라는 자신들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할 현금을 꽉 쥐고 있기 위해서요. 미국에 가지고 있던 벤처펀드까지 다 매각하면서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벤처펀드까지 팔 정도로요? 결국 딥다이브 자료에 나타난 이 파급 효과들을 쭉 연결해보면 AI와 에너지가 주도하는 거대한 인프라 재건의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통 기업들조차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상황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인프라와 자본을 넉넉히 흡수한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어두운 서버실을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서 자신만의 육체를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지컬 AI의 시대입니다. 피지컬 AI요? 네,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두뇌로 직접 막 들어간다는 거군요. 삼성전자와 케이던스가 2027년을 목표로 5나노 칠렛 기반의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그 신호탄입니다. 아,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 쓰게 만든다는 그 구성이군요. 맞아요.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데 필요한 필수 지능을 미리 하드웨어로 딱 구현해 두는 거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행보도 무섭습니다. 6월 1일 1대만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현대차, 네이버 클라우드 등 한국의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막 회동을 갖잖아요. 아시아 공급망 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전략이죠. 네, 반도체 제조부터 피지컬 AI 플랫폼까지 글로벌 AI 생태계의 육체를 아예 완성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수백조 원의 자본이 투입되고 기술이 물리학의 한계를 막 극복하면서 이 완벽해 보이는 사이클이 굴러가는데 과연 빈틈이나 마찰은 없을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정 산업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부와 자본이 막 쏟아질 때 항상 따라오는 필연적인 인간의 마찰이 있죠. 인당의 마찰이요? 바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간의 갈등 기사가 이를 여실히 방증합니다. 지금 AI 메모리 열풍의 최전선에 있는 반도체, 즉 DS 부문 직원들은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성과급을 기대하고 있어요. 6억 원이요? 와, 대박이네요. 그런데 반대로 AI의 후방에 서 있는 가전이나 스마트폰, 즉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6억 원 대 600만 원이요? 네, 조직이 발칵 뒤집혔죠. 이 극단적인 보상 격차에 분노한 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이게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비록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이 씁쓸한 단면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 큽니다. 아, AI 슈퍼사이클이라는 눈부신 빛이 강해질수록 그 뒷면에서 부의 집중이 만들어내는 조직 내의 극단적 양극화와 보상 갈등이라는 그림자 역시 짙어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기술 혁신은 물리적 한계를 부수며 문제를 해결하지만 분배와 조직 내부의 갈등은 언제나 인간의 숙제로 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숨가쁜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모아볼 시간입니다. 밖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수백억 달러를 두고 지정학적 줄다리기를 하고 고금리의 압박이 막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소음이 엄청나죠. 하지만 시장은 월가의 매수 심리를 등에 업고 이 소음을 뚫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의 94%를 투입하면서 정원용 호스 같던 48V 전력망을 800V 산업용 파이프로 교체하는 거대한 물리적 혁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에이전틱 AI의 등장은 소부장 밸류체인과 메모리 반도체를 구조적 성장주로 확 탈바꿈시켰고요. HBM의 생산 탁시 현상은 메모리의 장기 호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패키징 기술부터 네트워크 기판, 원전, 우주산업까지 막 나비 혁벌을 일으키더니 마침내 현실 세계의 기기들의 피지컬 AI라는 생명을 불어넣고 있죠. 그리고 그 이면의 노사 갈등이라는 마찰음까지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청취자 여러분께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AI 인프라는 단순한 기술 투자를 넘어섰습니다. 기업의 잉여 현금을 모두 빨아들이고 국가 간의 동맹을 새로 짜고 글로벌 전력망의 물리적 형태까지 아예 바꾸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만약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물리적 인프라와 피지컬 AI의 지능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독점하게 된다면요. 미래의 진정한 국가 권력은 과연 영토를 가진 정부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AI 전력망을 쥐고 통제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와, 이거 정말 많은 것을 막 곱씹게 만드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기존의 한계를 다 부수면서 타오르는 저 AI 엔진이 결국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데려갈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깊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도 있는 여정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새로운 스위치를 탁 켜낸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생각거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날카로운 호기심을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